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당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입니다. 또 하나는 보수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중도 진보 성향의 정당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념과 정책, 지지층에서도 양당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그 차이, 이건 말고 당 조직, 당 운영 방식, 그 다음에 당 권력 구조, 정당 리더십과 같이 이런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서 양당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새누리당은 왜 항상 지지율 40%를 넘나들면서 잘 나가고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그 반토막도 하지 못하면서 왜 항상 저렇게 뒤처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두 개의 장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 16일 오전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격한 이후로는 21일 만입니다. 이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화기애애하게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 정책은 하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렇게 강조하자 김무성 당 대표는 정부 성공이 당의 성공이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서로 단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7월 16일 같은 날 오전 비슷한 시간 국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박 전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몇 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당 결성할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박 전 지사는 사실 당내 존재감이 없는 인사입니다. 박 전 지사가 탈당한다고 해서 당내 미치는 여파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당원 100명이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이나 당원 100명의 탈당은 그 자체의 그 파장이나 의미보다는 최근 당 안팎에서 분당 신당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당 신당론에 불을 지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체제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데에 그 활용이 되는 그런 데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 간 서로 다른 이 두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이거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집니다. 여야의 차이는 한마디로 통일대 분열, 결속대 이반, 협력대 대립, 안정대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은 왜 분열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저렇게 뭉치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야당은 결속해야 할 필요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당은 항상 저렇게 흩어지는 걸까요? 여당을 들여다보면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모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언제 들여다봐도 분열증 혹은 내부 수리증이라는 간판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쉬운 일이 있어서 정당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새누리당은 찾아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역동적이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찾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있다 해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찾아갈 의욕이 나지 않을 겁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당은 권력 구조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이론적이고 위계적인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아래 나머지 세력이 일정한 서열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상하관계로 자리를 잡고 있고 당 역시 당 대표를 정점으로 그 아래 최고위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1인자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 상태는 오래가지 않고 정리가 됩니다. 이중 권력 상태 혹은 경쟁 상황은 오래가지 않고 그렇게 경쟁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드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두 사람이 한때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비슷한 양상, 권력의 병존 양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 권력 비슷한 이런 상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하 관계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당초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 개헌 논의 중단에 개헌론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조기 개혁 지침을 당에 내렸을 때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 결국 수용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제기했지만 역시 이것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번엔 박근혜 대 유승민 대립을 한번 봅시다. 이 대립 한 달도 가지도 않아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 김무성, 박근혜 대 유승민의 대립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권력 구조의 속성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이걸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인자지만 또 당내에서 봤을 때는 1인자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내에서는 권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당대표의 지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이 지위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오세훈 대선 주자급이라는 인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지 볼까요? 좋게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원적, 수평적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분열적 권력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원적이라는 것은 권력의 중심이 여럿이라는 뜻이죠. 문재인, 박지원, 김한길, 정세균 이렇게 계파 수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사이의 권력의 분포도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 사이에는 서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바로 그것 때문에 누구도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혁신위도 혁신을 명분으로 한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당대표, 계파 보스들, 혁신위 이렇게 권력은 다중심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에서는 침묵을 강요당해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상호 협력하고 결속해야 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분당론, 신당론이 자꾸 거론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나서는 세력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력 구조의 차이는 양당의 리더십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새누리당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론적 권력 구조는 당 대표의 권위를 보장해 줍니다.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구성원들이 선출한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당 조직은 그에 걸맞는 권력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당 대표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따라줍니다. 만일 당 지도자, 당 대표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지도력을 보장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새누리당엔 이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유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 정치적 지도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원들 다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킨다는 방침을 정하니까 그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분란과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당대표가 묵언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니까 다 그 지침을 따라서 침묵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당대표의 권위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가 있고 당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견이 있어도 당대표의 지도를 따르는 게 나와 당의 미래를 위해 좋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향후 협력을 우선하도록 강제하는 힘, 이게 바로 지도력입니다. 김문수, 유승민, 오세훈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나름의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으면서 정치적 성장을 해왔지만 이 당 지도자를 따르는 데는 이들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달리 스스로 선출한 당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당대표가 되면은 당대표를 내지 않은 계파가 당대표를 흔들고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새 당대표가 등장할 때 이번에는 당권에서 물러난 계파가 새 당대표를 흔듭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리더십 실패의 경험이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도자를 따르면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각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불만을 억누르고 따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도자를 따라봤자 잘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도자의 지위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당의 차이는 당이 내세우는 정통성의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어떨까요? 흔히 새누리당을 과거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우상화를 하죠. 독재 미화 자주 하죠. 역사와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미화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정당, 민자당의 후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과거 세력이라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과거 세력의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미래를 강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 성장으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부흥, 창조 경제를 앞세우면서 물질적 풍요를 약속합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게 믿음이든 환상이든 하여튼 뭔가를 내놓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과거를 감추고 당의 정통성을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서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 우리 당의 역량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요? 자, 말로는 낡은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고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고 기득권을 탈피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력임을 자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를 지향합니다. 자, 잊을만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이 두 지도자의 충실한 후계자임을 강조합니다. 당대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내놓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찬양하면서 두 지도자의 신화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과 같이 여당의 인물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야당의 인물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지도자를 자꾸 내세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면 현실을 헤쳐나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과시하는 경우 스스로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남들이 그 당은 과거에 갇혀있는 당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갇혀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정통성을 찾는 정당에게 시민들이 미래를 맡기려고 할까요? 그걸 꺼리고 있는 것,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몇 가지 양당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양당의 차이로 인해서 최근 두 양당이 맞이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때도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새누리당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 유승민 원내대표 간 갈등을 겪었죠. 결국은 유승민 축출로 대결 상황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이런 집권 세력 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박 대통령이 유승민 축출 지침을 내렸을 때만 해도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했었지만은 결국 당이 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으로 13일 만인 7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승리로 사건을 종결지은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 배상을 합니다. 패자가 승자에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전쟁에서 패자는 새누리당 지도부, 승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이제 패자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한 인물로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서 대통령에게 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새 지도부를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새누리당이 새 지도부, 고분고분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박 대통령이 유승민 사퇴 8일 만인 16일 새누리당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기세가 꺾인 새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아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유승민 축출 지침을 내리고 다시 당청 관계를 복원하기까지 단 20일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집권 세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의 중심으로 재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천명하고 대통령에 대해 도전적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부하되어야 하듯이 배신자 딱지 붙이고 당에게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절대 다수도 박 대통령의 그런 무리수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의원들은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칼자루를 대통령에게 넘긴 겁니다. 이런 새누리당 위기 대응 과정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판단 중지를 한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둘째, 힘의 우열을 따른다.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재본 다음에 힘이 센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지금 해야 할 것,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8일 문재인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직후부터 문 대표와 친노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비주류 혹은 비노 세력으로 불리는 집단을 한편으로 이렇게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마무리되는 9월이나 10월쯤이면 문 대표 체제의 안정이냐 분당 신당이냐의 갈림길이 나올 거라고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파 갈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내분 사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당의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외적인 현상은 바로 당내 결속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드문 일이어야지 여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자극을 받는 것이지, 대립과 갈등 이게 일상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하면 상호 견제가 잘 되는 당 조직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협력과 안정, 질서와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콩가루 조직입니다. 이런 당내 사정 때문에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새누리당과 달리 오래가고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주체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모두가 주체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내세웁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갈등 자체는 물론 갈등 해결 방법을 놓고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고 결국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를 잠시 중지하는 이런 당 안정 메커니즘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주장에 집착하느라고 당 전체가 마비 상태에 이르러도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파의 관점만 존재하지 당의 이익, 당의 관점이라는 어떤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처럼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런 성찰과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는 현재의 계파 갈등을 억제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대응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가치를 우선 내세웁니다. 12의 원칙은 당연히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입니다. 이러니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규명하느라고 도끼자로 썩는 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입하는 겁니다. 당의 중심, 당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옳고 모두가 틀린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위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커지게 됩니다. 셋째는 자기 분열적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당의 미래를 스스로 해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인가를 공약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알맹이가 있든 없든 당 조직이 내적으로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당 조직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실행할 통합된 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역시 수없이 공약을 하지만 새누리당처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할 만한 당 조직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을 믿고 기다리면 보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기다리면 손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당의 차이이고, 한쪽은 항상 승리하고 다른 쪽은 항상 패배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그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